올여름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기승을 부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로 1분기보다 2배나 높아지는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새 세대에게 횃불을 넘겼다며 재선 포기 배경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은 어렵지만 가족의료휴가법을 통해 출산 후 유급휴가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여름에는 그 활동이 다소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기승을 부려 감염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비드 확산이 정점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가장 널리 퍼진 코로나 계통은 KP3, KP3.11, KP23 및 JN1의 하위 계통인 LB1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통은 JN1의 후손으로 유사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치료법과 백신이 모든 순환 변종에 대해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CDC는 변종의 심각도와 백신 효과 모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코로나19 테스트와 입원 및 사망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겨울 정점은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 말과 2024년 1월 초입니다.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과 8월에 여름 피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가을, 겨울 계절성이 뚜렷하고 여름에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행하지만 코로나19 활동은 뚜렷한 시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과 5월의 코로나19 활동은 미국의 첫 번째 대유행 파동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3일 주간 동안 코로나19 테스트 양성률은 12.6%로 전주 대비 1.2% 상승,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과 이전 감염 및 예방 접종으로 생겼던 면역력의 감소로 인해 일부 계절적 패턴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생성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한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활동 증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코로나19의 기본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으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목쓰림, 코막힘이나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입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새로운 혼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있을 수 없음, 창백하거나 회색 또는 푸른색의 피부, 입술 또는 손, 발톱, 바닥 등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CDC는 6개월 이상의 업데이트된 2024-2025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5에서 7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즉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치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지역사회 보건소나 보건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 모든 사람이 5일 동안 격리 후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발열 및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제 최소 격리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격리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90% 감소하고 격리 후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50% 감소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2.8%로 1분기보다 2배나 높아지는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로 고용과 경기 둔화가 우려돼 왔으나 미국 민 소비 지출이 여전히 대폭 증가한 덕분에 깜짝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준의 의도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을 동시에 깨고 깜짝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1월부터 3월까지의 1.4% 성장률보다 2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3% 성장이면 호황으로 간주되고 있어 깜짝 고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2.8%로 급등한 것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1분기의 1.5%보다 활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비즈니스 업체들의 투자도 2분기에 5.2%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해 11번이나 올린 5% 고금리를 1년째 유지하고 있어 물가 진정 대신 고용과 소비의 냉각으로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왔고 경제 분석가들도 같은 예측을 해왔으나 이를 동시에 깬 것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6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진정된 반면 일자리 증가는 10만 6천 개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주택시장에선 6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상품과 서비스 지출을 여전히 늘리고 있어 연준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GDP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로 뜨거워졌으나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아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7월 31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다시 동결해 지난해 7월 이래 1년째 5%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회의에서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나올 두 가지 물가지수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7월 고용 성적도 급변이 없어야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대해 7월 31일 동결 가능성이 93%에 달하고 9월 18일 첫 인하 가능성은 88%나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나라 사랑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새 세대에게 횃불을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경험 많고 강인하며 능력 있다고 찬사를 보내고 미국민들은 전진과 후퇴, 희망과 증오, 단합과 분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전격 포기한 지 사흘 만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11분 동안의 짧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재선 포기 배경을 설명하며 조기 고별사와도 같은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경외하지만은 미국을 더 사랑하고 있다며 대통령직보다 나라를 더 생각해 재선 도전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진하는 최선의 길은 새로운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자신을 대신해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그녀는 경험이 풍부하고 강인하며 능력이 있다면서 나는 내 의견을 이미 말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지지와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전진과 후퇴, 희망과 증오, 통합과 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미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America's going to have to choose between moving forward or backward, between hope and hate, between unity and division.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불법密국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고 물가 급등도 계속 진정되고 있으며 나토는 어느 때보다 탄압돼 있다면서 대내외 문제 해결과 성과를 유산으로 남기고 있음을 나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이상 미국을 위해 봉사한 영광스러운 특권에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ext 6 months, 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That means I'll continue to lower costs for hardworking families.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소임으로 일하는 가정들을 위해 생활비용을 계속 낮추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조기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이나 일찍이 레임덕에 빠지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톤을 넘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의 4년 업적 유산은 손쉽게 잊혀지고 56년 만에 처음으로 고령 리스크에 떠밀려 재선 도전을 포기한 80대 단임 대통령이라는 기록만을 남기고 쓸쓸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최대치를 섭씨 1.7도, 화씨 2.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기후 목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로디엄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6년이 남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 오염 수준을 50%에서 52%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청정 에너지 붐을 일으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미국의 기후 목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로디엄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32%에서 43%, 2035년까지는 38%에서 56%로 감소할 것으로 로디엄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즉 목표치인 50%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최소 1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35%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박수받을 역사가 될 것입니다. 파리 기후협정 이후 청정에너지 투자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화석 연료의 경제 성장을 의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와 인프라 투자 등에서 전기화 속도를 높이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작년에 태양광 발전과 청정에너지 저장소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디움 연구의 에너지 및 기후 부분 부소장인 벤 킹은 이러한 노력의 역사는 향후 미래의 시각으로 볼 때 기후 정책의 변곡점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선거를 앞두고 근본적으로 다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배출량 감소에 대한 목표를 도달하려면 추가된 청정에너지 용량 속도가 몇 배나 증가해야 하기에 새로운 정책 조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소 부소장은 목표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중 지금까지도 몇 가지 실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송전선을 건설하고 이러한 시설을 그리드에 연결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풍력에 대해 설치할 물건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어렵다고 말하며 부지를 갖고 허가를 받는 것도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차량과 가전제품이 전기화되고 에너지 집약적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행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전력을 공급한다면 2035년의 전기 수요가 2023년보다 24%에서 29% 더 높아 온실가스 배출을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급 육아휴가 보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의 27%만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가족의료휴가법으로 유급 육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유급 육아휴가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법률을 통해 유급 육아휴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 근로자의 27%만이 유급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무급휴가를 낼 여유가 없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최저임금 범주 근로자의 14%가 유급 휴가 혜택을 받는 반면 상위 10%의 근로자는 48%가 유급 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함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주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8주에서 12주 동안의 급여를 일부 보장하는 유급 육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차원의 유급 육아휴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족의료휴가법을 통해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특정 가족 및 의료 사유로 인해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최대 12주간의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50명 이상의 회사 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생아를 돌보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거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가졌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의 60%가 가족의료휴가법에 적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무급 또는 부분 유급 휴가로 육아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거나 신생아 부모가 주정부 혜택과 고용주 혜택을 합쳐 더 많은 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휴가 관리회사인 스페로우의 CEO 하누스에 따르면 1993년 가족 및 의료휴가법이 통과된 이후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주에서 격차를 메우고 가족 및 의료휴가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주의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